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모레 본회의로 갑니다. 의료계 준비 기간을 위해서 개정안은 2년 유예 기간을 갖는데요. 의료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도 모레 본회의로 갑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역사적 반역이라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주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내일 G7 정상회의가 긴급 소집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난민 수용에 대한 갑론을박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난민 관련법 대표 발의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거쳐 남부지방에 상륙할 예정인데 제주도 그리고 남부 지역에 있는 분들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곧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니까 좀 시설 관리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비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서울은 비가 오는데요. 기상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태풍 대비 잘하고 계신지, 태풍 영향권인지 알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18명이 나왔습니다. 네. 엿새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 주말에 비해서도 200여 명 정도 줄었는데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140여 명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요. 조금 희망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다소 확진자 수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방역 수칙이 오늘부터 바뀌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자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2차까지 맞춰야 됩니다. 네, 접종 완료자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 오후 6시 이후에도 백신 접종자 2명이 같이 있다면 총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2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이 됩니다. 편의점도 이제 안 된다면서요? 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모더나 백신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많이 왔나 봐요? 네, 7월과 8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던 이 모더나 백신은 약 916만 회분인데요. 그중에 오늘 101만 회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9월 첫째 주까지 약 2주간 600만 회분이 더 공급될 예정인데요. 즉 2주 사이에 총 700만 회분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루마니아에서 백신을 보내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지난 주말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에 모더나 백신을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신 구걸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바로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정부는 기부가 아니라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가 코로나19 초기 우리나라로부터 진단키트를 빠르게 받아간 바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언론에서 이제 폐기 물량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신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정부는 이 백신은 올해 유효기간이 올해 11월 이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네요. 네, 폐기가 임박한 백신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태풍이 올라온다고요? 네, 오늘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태풍으로 발달한 오마이스는 더운 열대 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을 키워왔는데요.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태풍의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상륙했나요? 네, 오늘 이 제주도 동부를 관통해서 오늘 밤 전남 여수 일대로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태풍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이 많은 비구름을 동반했다라는 것이 걱정인데요.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네, 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난 주말부터 그런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까? 가을에 장마예요 지금? 네, 가을 장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지나간 뒤로도 이 가을 장마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달 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가을 장마라 벼농사에도 좋지 않고 과일 피해 걱정이 됩니다. 비 피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793님께서 제주 중산간 비가 많이 오고요. 간혹 돌풍도 붑니다. 걱정입니다 얘기하셨고요. 고구려님 전남 순천에는요 비 많이 옵니다 얘기합니다. 2580님 아까 고흥 얘기했는데 고흥 남도 끝자락 고흥입니다. 아침부터 주의하라는 마을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특히나 노인분들 많아서 걱정입니다. 전병성님은 부산은 태풍 전야입니다. 부디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빕니다. 정미수님께서는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베란다 방충망이 청소될 정도로 비와 바람 거셉니다. 오늘 밤 고비입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0085님 청주 비폭탄입니다. 안전운전 요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국이 비가 많이 오고 있군요. 각별히 오늘 밤에는 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람도 조심하시고요.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6월 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이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의뢰했고요. 이후에 국민의힘도 함께 의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과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총 12명, 13건이 나왔고요. 네. 열린민주당에서 1명, 1건이 나왔습니다. 어떤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이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1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라고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민주당에서는 막 출당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하자. 이 CCTV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그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또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란 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국민들은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큰데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 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며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과 시에는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강력한 법안 실행을 저지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이 법안은 이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인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 권력이 전문 영역을 정화,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다라면서 의료가 이 지향할 환자 안전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중재법도 모레 본회의로 갑니다. 처리 앞두고 국회에서 긴장감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중재법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모레 본회의 등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이후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으로 바뀌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민주당이 자유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인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처리되면 언론개혁이 완성됩니까? 아니면 언론 지형이 바뀝니까? 별로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빨리 해치우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사적 반역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도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주한미군 기지에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난민 중 일부를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했습니다. 네. 현재 탈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카타르나 바레인 같은 인근 국가의 미군 기지에는 난민이 가득하다라고 하고요. 그리스는 장벽까지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한미군 외에도 이 주일미군 그리고 주독미군 기지에도 난민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그 언론들의 취재에 그와 같은 지시를 본국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무 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그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면서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먼저 수용한 뒤에 심사를 거쳐서 또 난민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난민 관련법을 낸 이용선 의원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대화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노덕규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서울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보건 및 감염병 방역 그리고 식수 및 위생 등 분야에서 북한과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성김 대표도 이렇게 계속 지지하겠다, 인도적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응답해야 될 텐데요. 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방역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 백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 수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식수 그리고 위생물품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서 이 쌀 5만 톤 지원을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뜻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손을 잡고, 그래서 남북이 화해의 길로 좀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오는 9월 14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원 10%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선 이 서울교통공사의 계획에 대한 반발인데요. 노조는 인원을 줄이면 열차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7일에서 20일 이 파업 등 쟁의 행위에 관한 총투표를 실시해서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파업 시점을 9월 중순으로 정한 것은 이 당장 즉각적인 파업이 아니라 이 정부와 서울시의 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파업은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동참하는 연대 파업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지하철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 총투표를 실시했고 모두 가결시켰습니다. 이들은 그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정부가 보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파업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중생이 있었어요.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 5월 이 중학생 A양이 이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숨진 지 어제가 103일째였는데요. 어제 고인의 유족들이 며칠 전 유서를 발견했다며 A양이 작성한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지 2장 분량이었는데요.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그만 아프고 싶어서 또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라며 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가해자의 엄벌을 또 받았습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도 편지에 있었는데요. 이 가족들이 아플까봐 미안해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친구들에게는 얼굴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이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남성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종일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사고도 잦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산역에서 조금 못 간 곳에서 2, 3차로에 걸쳐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근 1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안성휴게소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기흥 동탄에서 죽전휴게소까지 밀리고 달래내고개에서 한남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평택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 3시간째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로 처리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 2, 3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남양주에서 토평 사이 밀리고요. 이후 광암터널 부근 1차로와 서안암 부근 갓길에서 사고가 나서 상인에서 서안암까지 7km 구간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에 난민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웃 국가들과 유럽, 그리고 우리들은 난민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치권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프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런 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뜻을 모은 건가요? 예, 저희가 연일 아프간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카불 공항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 또 탈레반이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태들, 예. 또 최근에 보고 있는 탄압 사례를 보면서 걱정이 많은데 좀 먼 듯합니다만 네. 저희가 아프간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결의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프간 상황과 우리가 무관치 않다. 어떻게 예. 관계가 있죠? 저희가 꽤 기억이 아마 되살려 보면 기억할 겁니다만 2002년에 네. 소위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미군 참전이 있었죠. 네. 그때 저희가 미국과의 동맹의 일환으로 네. 거기에 동위부대 또 다산부대 같은 부대를 보내서 우리가 참전했었죠. 예, 참전을 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공병, 공병이라든지 네. 보건의료 네. 지원, 주로 이제 전투부대보다는 재건과 보건의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중심으로 군을 파견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저희도 어떻든 현지에 군을 파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 인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제법 한 400명 남짓 추산하는 이야기도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417명 정도의 현지 체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체류 조건이나 또 생활 문제 등등도 고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하고 군이나 대사관 등등
그 사업에 협력했던 네. 현지 협력자들이 저희들이 미국의 동맹의 일환으로 군을 파견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보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지금 신속하게 그 구출하고 네.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금 현지에 고립됐을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데려옵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늦게 저희 대사관 네. 교민들이 제일 거의 마지막에 탈출했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네. 지금 카불 상황이 네. 특히 공항도 거의 통제가 돼서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독일 등등 소위 그 유럽 국가들이 비행기를 보냈습니다만 네. 제대로 한 200명 규모로 목표로 갔다가 한 20명 몇 명 이런 정도밖에는 구출을 못한 채 자국으로 돌아왔던 저는 소식들이 들리거든요. 네. 즉 그러니까 지금 공항이 거의 유일한 탈출로인데 네. 공항으로 그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주 그냥 2중 3중 차단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실제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을 구출할 수 있을지는 좀 노력해 움직여 봐야 아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협력자 가족들을 그 한국으로 빨리 모셔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합니까? 야당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탈레반이 워낙 국제적 기준의 그 규범이나 또 정신 원칙에 그 일탈된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예. 또 그런 보복 사례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도 별 반대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리고 오늘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네.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아프간 난민들을 해외 미군 기지에 일단 수용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것은 그런데 오늘 저 외통위 상임위가 있어서 현안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그 질의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네. 그건 전혀 한국 그 주한미군 기지는 대상이 아니고 그런 협조가 온 바나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주한미군 기지는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고 현재로 보게 되면 그 중동에 있는 카타르, 예멘, 이라크라든지 그 독일의 기지는 네. 경유지로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으로 그 난민들을 모셔오는데 네. 중간에 경유지로 그 쓰겠다 이런 거고. 그렇죠. 거기가 조금 넘칠 경우는 또 주변을 확대하는데 한국은 미국으로 가는 게 너무 먼 경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을 통해서 가는 게 빠르지. 네. 극동 한국을 통해서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는 대상이 전혀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기지를 아프간 난민 수용에 활용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라고 보도됐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고 또 국무부에서도 네. 그 주한미군 기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보도가 전혀 상반된 그 보도에 나오는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네. 지금 아까 얘기한 중동과 유럽에 있는 4개의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경위지로 쓸 계획이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지위 인정을 놓고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18년이죠. 네. 난민 이야기만 나오면 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3225님 딴 거 몰라도 이슬람 종교를 가진 난민은 걸려야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은 그때 갑작스럽게 제주도에 네.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발음이 안 나오네. 네. 쿠알라룸푸르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무비자거든요. 네. 제주도가 무비자라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57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네. 이게 좀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국내 그 여론 특히 그 청년들이라든지 여성들 또 기독교 쪽의 여론들이 무슬림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또 한편 테러리즘 예. 또 그 여성 차별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부정 여론이 꽤 높았습니다만
현지 그 당시 쟁점이 되다가 지금 그 뒤에 몇 달 뒤에 가라앉은 바가 네. 있고 또 현지에 정착을 그분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그 난민 인정은 2명밖에 안 됐고 네. 대부분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네. 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3기업종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주민들의 평가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주민들하고도 잘 섞여서 살고 역할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난민 인정은 그렇게 어려워요? 2명밖에 안 됩니까? 난민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민족에 대한 그 뭐랄까 이 난민 수용에 대한 네. 국민 여론이 많이 안 좋은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도 많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정부의 난민 그 심의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점이 예. 이제는 저희들이 선진국에 이미 선진국 반열을 얻었음이 확인도 됐지만 네. 지금 GDP로 보게 되면 세계 랭킹 10위단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저희도 국제사회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 자세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서 그렇게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의 전화 막 받으시죠. 일부. 장혜영 의원도 난민 수용해야 된다 했다가 욕설이 쏟아진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좀 그 개신교 분들은 네. 좀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네.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려 100만 이상 한국에 무슬림 그 인구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보면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20만 내외 정도를 추산하는데 네. 현재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소위 국민이나 인정받은 사람들은 6만 남짓이고 아직은 좀 통계가 부정확합니다만 18년에 한 6만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한 20만 정도를 추산하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비중이 낮죠. 예. 조혜숙 님이 주 기자님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 일부가 한국에 들어온 걸로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론사들 제발 확정된 정확한 이야기만 기사로 써달라고 큰 소리 좀 내주세요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죠. 아직 난민이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안 들어왔고요. 네. 조만간에 정부가 이걸 위한 아마 조치를 취하리라고 봅니다. 네. 해외 국가들에서도 난민 수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내일 열린다고 24일 열린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난민에 대한 그 예측 숫자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대로는 360만 정도를 추정하기도 하고 네. 또 이미 그 주변국에 파키스탄이라든지 주변국에 이미 수십만 명이 네. 탈출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현재선 40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해 있고 네. 각국들이 특히 그 아프간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주로 미국이나 유럽 네. 또 중동 국가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의 의사를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 상당한 국가들이 아주 많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령 터키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못 받겠다. 네네. 이미 수십만 네. 적어도 10만 정도를 수용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이 좀 더 포용적 자세를 취할 걸 촉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미얀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G7 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네. 아프간. 아프간. 네. G7 뒤에서 아프간의 난민들을 좀 보다 그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용기 내자님께서 미국 본국에는 난민 수용 안 하는 건가요? 물어보는데 미국이 조금 그 책임을 가지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텐데요. 미국도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우선 탈레반 그 정권과 협상을 통해서 네. 우선 보복 금지도 아마 끌어내려고 하고 네. 또한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하고 또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미군 파병까지 해서 유지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보면 네. 아마 난민을 미국에서도 최대한 수용하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의원님 그 외통위에서 회의를 하면요. 네.
아프간 난민이 우리나라로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예상치도 나옵니까? 외교부에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마 아프간하고 한국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국가들이고 네. 아마 여기에 적응해 살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와 있는 아프간 여러 가지 유학이라든지 네. 사업이나 와 있는 분도 400명대에 불과하고 네. 저희도 지금 협력자들도 한 400명 규모 추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지금 우리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 시대입니다. 네. 인구의 5% 정도가 외국인 체류자 시대인데 네. 아마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외통위에서 뭐 그런 논의를 상세하게 지금 하지는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아프간 유학생이나 노동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상 이유라든지 네. 유학 등등해서 4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빈슨 로즈님께서 안타깝다고 무조건 받다가 나중에 감당 못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백 명 규모 뭐 이런 정도의 난민을 못 받아들일 정도의 국가적 사정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지고요. 네. 예, 아마 저희가 책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생명에 심각한 재난 상황에 놓여 있는 아프간의 여러 가지 우리와 관계 있는 협력자 난민들에 대해서는 포용적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35님께서 그저 우리끼리도 힘드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 오마이스 어디까지 와 있는지 KBS 1TV 뉴스특보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리 점검하시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구 미포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현장들, 지역들 차례로 현장 연결했는데요. 생생한 현장 전달도 중요하지만 취재진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 상황 좀 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 강풍도 강풍이지만 많은 수증기를 동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가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비 피해도 우려되는데 계속해서 KBS 재난미디어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자, 이호준 기자, 먼저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재난감시 CCTV로 이 시각 상황, 특히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충남 보령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서해안고속도로 보령 무창포 졸음쉼터 부근 CCTV 화면입니다. 이 굵은 빗줄기로 인해서 CCTV 화면 중간이 뿌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 보령 외연도는 이미 하루 누적 강수량 130mm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CCTV 화면입니다. 이것도 도로 표면에 빗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과 세종, 전북과 경남, 전남 일부에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가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인데요. 현재 CCTV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지금 점검 중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순간 최대 초속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이 강풍과 함께 세찬 비도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CC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CCTV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태풍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가 가을 장마로 현재 비가 많이 이미 내렸단 말이죠. 자,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비가 많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미리 대비해야 할 것 짚어본다면요? 네, 산사태가 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가 누적되면서 산사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지역은 경남 통영입니다. 이 산사태 경보가 통영 지역에 발령됐고 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많은 비가 더 올 예정인 만큼 산사태 전조 증상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전조 증상은 산울림이 있거나 땅울림이 들리거나 또 흙냄새 등 이상한 냄새가 나면 산사태가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장마 전선과 태풍 오마이스가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부산과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오늘 낮 2시부터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시스템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충남과 경남 일부에 나오는 지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이 되고 또 노란색에서 붉은색이 될수록 땅에 수분이 많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한 강풍 대피 요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뉴스 등을 통해서 실시간 최신 기상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겁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 외출은 가급적 삼가야 하고요. 창문 등을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실내에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칠 때는 나무 밑으로 피하지 마시고 차량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앞으로 태풍특보 등 실시간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수술실 이것 설치법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술실 이것 설치를 줄곧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협은 수술실 이것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방범, 감시,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ABCD, 2번 CCTV.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ABCD, 2번 CCTV.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캠프로 가가지고 왜 버스 타더니 왜 운전대는 뽑아가고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아니 오늘은 사과하고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운전대는 뺏어갔다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주어를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어 없으면 그거 써먹고 있어요. 그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서 다 끝난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 발언처럼 사실 이제 오늘 선거안 위원장도 내정이 된 상태에서 임명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힘합쳐서 버스 잘 출발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총리가 이렇게 오늘 임명이 됐죠. 임명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별 불만이 없군요. 아마 국민의힘 전체 후보들 중에서 이 내용 가지고 특별하게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의 정홍원 총리 모습을 기억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었던 분이고 무난하게 아무 일도 안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요. 그때 안 그랬었나요? 불멸의 총리라고 기억 안 나셔요? 불멸의 총리가 정홍원 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네. 그 뒤에서 계속 줄줄이 낙마해가지고 불멸의 총리. 그래서 전임 총리가 얼마나 훌륭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기억이 됐죠. 아니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19대 때 그때 국무총리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같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색깔을 많이 드러내시지 않고 무난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고 그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명천지의 방송장악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만드신 분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가. 그리고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친박 성향이 확실하냐 또 그런 느낌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세월호 정치를 일단 현실 정치에 뛰어들질 않으셨고 세월호 참사 때 국무총리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느 개파에서도 안티가 나오지 않을 무난한 스타일이죠. 아무튼 검사 출신이고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도 전혀 논란이 없는 네. 무난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선관위원장 임명하면서 경선 버스를 안전하게 출발시키기 위한 기본 장치들은 다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전대는 뽑아가고 그러지는 마세요. 저희가 운전대를 뽑아가거나 뭐 락카치라거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 안 했어요? 네. 근데 왜 이준석 대표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불거지고 있을 법한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쌓이면 이런 내용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또 필요하고요.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인가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남자가 썼던 소설과 여자가 썼던 소설이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면서 맞춰가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이 정치의 근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세대가 다르고요. 그 세대가 다르다는 뜻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리버럴한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그냥 거의 26년 검사 생활한 게 그렇다 보니 세계관이 아무래도 좀 정형화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이고 지금 그 다름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김병민 대변인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은 그렇죠. 다름을 차별 혹은 차이로 인식하고 그 틈을 비집고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이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건 뭐 세계 최강일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이 되면 이건 이제 실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추가 바뀌죠. 네. 윤석열 후보는 자맹을 거듭하다가 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세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일요일 오전이었고요. 국회 소통관이 저도 같이 갔었고 언론중재법이 이제 조금 있으면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신문협회 등 사실 이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데 만약 이렇게 일방적인 또다시 입법을 강행 처리에 나서게 된다면 그 피해가 결국은 일반적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는 뭐 많이 다뤘을 테니까 형식에 관한 절차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드리면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국민들의 이 전세 사는 문제 고통 덜어주겠다고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께 도움이 됐는지 생각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들을 비롯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왜 숙고하면서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진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민희 의원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도 언론기본법을 연상하신 게 아닌가. 언론기본법이 언론재갈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중재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언론중재보다는 이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인데 피해구제 부분에 개정안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저는 애초부터 권력자는 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 권력이 무한 비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소 억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네, 정치인들은 뭐 그래서 할 얘기가 많죠. 애초에 뺐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1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에 판검사도 일정 주기 이상은 다 해당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 예를 들면 장충기 문자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과 언론과 뭐 국회의원과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빼야 되는데 애초에 빼지 않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론재갈법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언론노조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뺐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애초에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쓰레기 만두
네. 포르말린 통조림, 우지라면 파동 등으로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중소기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언론은 책임을 하나도 안 져서 2004년에 처음으로 이게 주장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 대상은 힘없는 국민, 중소기업 그리고 연예인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정된 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권력 부패 방탄용이라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내년 대선 끝나고 발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일부 지적은 법안 내용이나 발효 시기를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갔어요. 그 정도로 내용을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한 점이 있다면 왜 급하게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180여 석에 달하는 의석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지난날 국회 때는 최소한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나름대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년 가까운 기간의 수기 기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임대차 3법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한 180석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반 강행 처리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독소 조항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점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법이 가결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했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셔요. 바로 얼마 전까지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해괴한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공영방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과연 집권당은 얼마나 이러한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리하게 처리해서 예를 들면 대선 앞두고 언론 피해 구제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그렇게 빌미를 주죠. 야당에게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럼 이제 야당은 속으로 좋아요?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인데 중요한 건 검언유착건이 완전히 사안이 다릅니다. 저는 검언유착 사실이라고 보고 팩트가 이걸 증명하는데 법적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렇게 실력이 없나. 그 핸드폰 비번도 못 푸네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피해 구제법 이 내용은 사실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만 오히려 참 미흡해요.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 오보의 입증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가 져야 되는 부분 등은 되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야당이 꼼꼼히 보면 사실 야당도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형식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곧바로 해야 될 게 저는 이 피해구제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급하게 상임위 구성 변동이라든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네. 사실 정무적인 전략적 대선 판단에 있어서 플러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8237님께서 강행이 아니라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7865님 언론 구제고 피해고 재가리고 가네. 일반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요.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힘만 좋아져요.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언론중재법, 언론관계법 이게 통과한다고 해서 언론 개혁이나 이런 또 피해 구제 이게 될까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최민희 의원께서도 하셨는데 왜 이걸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운전대에 관심이 많나 봐요. 7617님께서 운전대는 안 뽑았는데 그럼 정류장마다 들리라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버스는 노선이 정해진 건데 여기저기 서라고 막 하시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요새 아주 합의 잘 만든다면서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내년도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래서 4.7 보궐선거 승리 교두보를 놓은 것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여러 주자들이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여론조사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덕담과 격려성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김병민 대변인께서 이것도 또 좀 네. 많은 좀 조정과 이렇게 조율이 있었나 본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들이 이거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정이 엄마는 9년 전 다정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은 다정이가 10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기성 구토증 진단을 받고 수시로 구토에 시달리는 다정이는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섬유 근육통으로 몸이 아픈 엄마가 다정이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다정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다정이와 엄마가 힘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특히 남부지방 중심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186km 해상에서 시속 42km의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 오늘 밤 8, 9시쯤에는 서귀포 부근 해상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겠고요. 자정쯤에는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새벽 3시 전후에는 대구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해 세력이 약해지겠습니다. 이미 제주 전 지역과 제주 전해상, 남해상 일부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점차 광주와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남 전 지역, 전북 일부에도 태풍특보가 추가되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포함한 전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어 강풍특보나 풍랑특보가 곳곳에 추가 확대 발효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폭우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 100에서 최고 400mm 이상, 중부지방도 50에서 200mm의 많은 비 예보가 있는데 현재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정체전선을 밀어올리면서 호우경보가 충남 보령과 전북 군산시에 내려져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그 밖에 충청과 인천, 경기 지역 남부 일부 지방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에도 호우특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그치고 중부지방은 모레 수요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겠지만 이후로도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기 전에요. 8월 23일 오후 8시에 경남 화동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창원시, 전남 고흥군, 보성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부산광역시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되었습니다.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 침수 피해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 서귀포로부터 233km 이내로 근접했습니다. 태풍은 오후 9시쯤 제주도를 관통해 서귀포 북북 동쪽 약 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은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많은 곳은 최대 4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 작업, 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명의 부동산 거래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이권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윤희숙, 최재형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와 대선 예비 후보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공동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태풍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23일 오후 7시 부산 앞바다,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경남 중부 남해 앞바다, 거제시 동부 앞바다,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전병성님께서 김병민 의원 오늘 되게 차분하네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나요? 얘기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 가서 그래서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겠어? 그럼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알겠어요?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럼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 내일 모레가 비전 발표거든요. 비전 발표. 비전 발표에서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일단 토론회는 피하고 비전 발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토론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14명이 주르륵 나와서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하는 거 의원님 본 적 있으셔요? 재밌겠다. 민주당이 몇 명이더라? 민주당도 꽤 많았어요. 9명이었는데. 뭐 9명이나 13명이나 뭐 도찐 개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 등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토론회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민주당도 아니지. 민주당 후보 등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광재 의원 안 하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후보 등록하고 나서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한 것이고요. 보세요 경선일정. 제가 나중에 다 일정 보여드릴게요. 등록을 안 했다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요. 아니 그게 후보 등록이 진짜 본격 등록은 기탁금을 내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선 일정에 따라서 경선 일정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이제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게 만약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면 얼마 전에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선언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난 다음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차착으로라도 일단은 당이 다 같이 화합해서 단결하면서 비전 발표를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비전 발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거는 이준석 대표가 면국이고 후퇴한 것이죠. 네. 대내외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적어도 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의 일정이 특정 여론조사 1위 후보에 의해서 좌절된 건 제가 본 그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됐으면 사실 등록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사실 좀 면 빠지신 거예요. 윤석열 후보 많이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로 원칙의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당 지도부와 경선준비위원회 간에서 의사가 합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최종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 후보들이 따르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들을 지켜보겠다 이런 지금 더 것이죠.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부 내에서 결정도 못하는 당이 콩가루라는 걸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고 나서 당이 같이 화합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데요.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줬던 게 이심 송심 논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황교익 씨를 둘러싸고 다퉜던 그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갈등 국면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은 이심송심이라는 건 특정 캠프가 거의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서 특정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해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건 완전히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은 이낙연 후보 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은 적어도 어떤 룰이 만들어지면 모든 후보가 따라요. 뒤에서 꿍얼꿍얼 될지. 이거 김병민 그 위원회 작전이에요. 자기한테 뭘 물어보면 폭탄을 저쪽 당에다 이렇게 던져주는. 아까도 김경률 회계사가 당에서 정해졌는데 빠졌거든요. 잠깐만요. 언론 피해 구제법 관련하여 그 내용상으로는 사실 잘못 비판한 거거든요. 뭐 권력 부패 운운한 게 그거 빠져나가려고 검언유착 뭐 들고 나온 거 알아요. 원래 그런 거 잘 쓰는 거예요. 네. 자, 토론의 달인 김병민. 아닙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토론 자신 있습니까? 말은 많이 해. 그런데 자신 없어서 피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토론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잘하죠. 윤석열 후보랑 같이 토론 많이 합니다. 네.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데 토론에 자신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근거 없는 낭설이다 싶을 정도로 여러 현안 주제마다 같이 티키타카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원들 쫙 앉아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 하루 정도를 네. 본인의 의견들을 쭉 피력하면서 생중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때 모습 이상의 내용들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김병민 의원.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하는 게 많잖아요. 120시간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 투머치 토커라 해서 말이 조금 길고 많았던 내용들이 과거에 일부 있었던 것뿐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 특히 문제되는 내용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토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야 김병민 대변인이 둘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는 발언 지금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건 둘이서 비공개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화를 하면서 충분하게 사안과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죠. 둘이 했다는 거잖아.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행보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자, 공개되지 않은 데서 김병민, 윤석열, 김병민 둘이서 얘기하면 한 8화를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죠? 그렇지 않고요. 네. 김병민 아니 근데 이 주제와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제와 사안에 따라. 이거는 둘이서 한 얘기를 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시 전원 정치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말이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캠페인 대변인 후보 등록하고 난 다음 아주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봐서는 금방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토론에서 보면 돼요. 네.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13건. 열린민주당이 한 명 있었고. 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리고 당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지도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왔을 때 출당 조치를 했지만 당에 나가지 않았고 또 결국은 마지막에 경찰 전례를 갖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거죠. 거기서 잠깐만요. 왜요? 일단 민주당은 권익위는 명단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명단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고 지도부가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명단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를 그 다음 후속 조치로 계속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민주당 이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민들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사이즈가 큰 분들이 계세요.
박덕흠 의원, 전봉민 의원. 이분들은 국민의힘인데 지금은 무소속이세요. 예, 그러나 국민의힘 쪽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명단 공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리고 발표는 없었지 않나요, 박덕흠 의원은? 제가 당연하죠. 무소속이니까. 무소속은 여기 이제 나머지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름 발표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각 당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지도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저는 민주당보다 조금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은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부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되게 가혹한 기준으로 탈당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다시 민주당에게 영향을 줘서 민주당도 애초 약속을 지키게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당의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정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얼마 전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 결정이 났을 때 이제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송영길 대표도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지금은 권익위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권익위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경찰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요? 오늘도 권익위 결정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불법인지 여부는 판단할 길이 없으나 의혹이 있으면 다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소명되고 그 우상호 의원의 농지가 있는 그 해당 구청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 비교섭단체 의원들,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 한 분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인데요. 그 분은 실명이 나오던데요. 김의겸 의원으로 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최재형 후보는요, 뭔지 모르겠어요. 최재형 후보가 꿈꾸는 사회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걸 바꾸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반문인 거는 분명해요. 정권 교체, 그리고 반문만 막 하다가 지금 계속 가라앉고 계세요. 사실은 그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도 반문 말고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재형 가라앉고 윤석열 좀 답보 상태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부터 홍준표 타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정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약간 소폭 상승하기도 합니다. 네, 왔다 갔다 이거는 합니다. 아직도 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다른 후보가 그쪽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의 콘텐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시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그건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시중의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요? 네, 판단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안 될 경우 다른 대체 후보를 찾으면 누굴 찾을 것인가?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바람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민주당 바람 아닙니다. 민주당 바람 아니고요? 네, 아니고.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지난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늘 이기기 위한 명장을 찾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4.7 보궐선거 때 비대위를 같이 해보고 나니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그동안 정말 손을 내밀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 광주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과거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했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그 다음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과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후보가 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좋은 비전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의 고민들이 있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정치는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대해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자, 김병민 대변인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자, 공정과 상식으로 채우지 못했던 윤석열의 콘텐츠를 김종인의 제2의 경제 민주화 이런 모토가 하나 나오겠는데요, 금방. 그러니까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그 건강은 못 빌려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 그 유명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고 애초에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킬 때 야당 쪽 일부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야당 쪽 사람들이. 그 구상이 실현되는 계기인데 이제 비대위라는 말을 누군가가 흘렸는데 역풍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힘은 그냥 11월에 대표 후보 뽑는 거를 그대로 진행해서 선관위 체제로 빨리 전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식하거나 누군가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이미 한번 배반당한 거잖아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 그리고 그 상징으로 데려다 쓴 사람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사실 배반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는 쭉 보면 역시 후보는 세상을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 자체 발광이어야지 이게 제3자에 의해서 이게 주입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김병민. 네, 윤석열 후보가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1년 넘는 기간 동안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담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한 7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이 봤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권력과 혈혈단신 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그 기득권에 국민들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싸웠던 정치적 자산, 자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내 삶의 고통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4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거 확실하게 좀 바꿔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왜 잠깐 꺼냈냐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고민과 생각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좋은 정치적 자산과 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께 보여줬던 해안들이 같이 결합되게 된다면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잠깐만요. 윤석열 후보가 되고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하고 이끄는 자리. 그러니까 투쟁하는 걸 국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좀 아까 투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 발광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무슨 선출직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검찰 이외에 다른 경험이 있습니까? 자,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이 명락대전은 이제 이 갈등은 조금 봉합됐습니까? 봉합?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경선도 치열하고 외부 경쟁은 더 치열한 거기 때문에 계속 가리라고 보는데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쪽이 진다. 이것만은 여야가 다 확실하다고 봅니다. 주도하는 쪽이 떨어집니까? 네. 같이 네거티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얼마 전에 황교익 사태로 충분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누가 특별하게 네거티브를 주도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국은 같이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쪽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의 말씀. 네, 네거티브는 원래 1위 후보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2위 후보가 주도하는 거죠 주로. 그리고 이번에 황교익 씨 건도 일개 시민에 대한 특정 캠프의 거의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만큼의 네거티브가 있어서 그 사태 별거 아닌데 커졌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그 자체로는 2위 후보를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거티브의 정도가 황교익 씨가 후보가 아닌데 마치 황교익 씨가 후보인 것처럼
3쿠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쳤던 상황이었죠. 황교익 씨의 발언 자체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뭐 이렇게 좀 제가 입으로 담기 어려운 얘기가 나왔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미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죠. 임명권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 황교익 씨가 아무도 자기에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그런 센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황교익 씨에게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응이 좀 황교익 씨는 사퇴했고 이철 문제는 지난주에 갔는데 자 비전 발표에 윤석열 후보 기대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수요일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열 몇 분에 되는 후보가 한 7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국민께 이런 비전과 정책들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김병민 대변인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대신 나갔으면 좋겠죠. 무슨 말씀을. 그럼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매력 없어요. 왜요? 같이 그러니까 만나보셨어요? 기대치를 높이시면 안 돼. 그러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네. 위험하거든요. 정치적원의 시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김병민, 최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20대 여자 현상을 분석한 시사인의 웹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여자 현상이라.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과 언론은 20대 남자 현상, 소위 이제 이대남이라는 말로 붙어질 정도로 하나의 현상으로 주목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대남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분석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72.5%였습니다. 그게 그때 60세 이상 유권자와 비슷한 수치. 남성보다는 높았고요. 여성보다는 낮았는데 물론 투표율에 있어서는 70대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게 당락을 좌지우지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앞서서와는 굉장히 다른 투표 형태였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숫자가 있거든요. 15.1%입니다. 20대 여성이 기타로 분류된 제3정당에게 이만큼 표를 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사표가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기타 정당에 투표했습니다. 네, 여야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했다. 게다가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할 때는 오세훈 후보에게 가장 적은 표를 준 집단이 당시에 20대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세대 안에서 성별로 이렇게 다른 투표 성향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남자 현상만큼이나 20대 여자 현상 주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시사인에서 2019년에 이미 20대 남자 현상 분석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20대 여자 현상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20대 여자 10명 중 4명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 2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웹조사가 이루어지던 당시가 7월 말에서 8월 초,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안 선수에 대해서 쇼컷, 여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물론 또 5조 5억 이런 단어를 가지고 페미니스타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가 마치 종북 이런 단어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처럼 좀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페미니스트가 뭐 잘못된 거 아닌데 페미니스트라는 말만 쓴다고 해도, 쇼컷만 해도 뭐 질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뭐 좀 위축됐을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20대 여성 중에 41.7%가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게다가 감정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 선거 연구에 주로 쓰이는 건데요. 0은 매우 부정적이고 100은 가장
긍정적 그런 거죠? 네, 페미니스트에 대한 감정 온도를 물었는데요.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53.3도였는데 평균이 32.1도고요. 또 20대 남성과는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20대 여성 좀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까? 네,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성별, 연령별 집단보다 진보적인 답을 내놨다라는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예? 우리가 진보보수 흔히 전통적으로 물어볼 때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이번에 넣었는데요. 전체 평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국인은 성장이 먼저다 44.2%, 복지가 먼저다 47%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20대 여성은 성장 지지하는 사람은 19.9%, 그런데 복지 지지가 3배가 넘습니다. 66%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중에 뭐가 더 먼저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환경보호가 먼저라고 2배 넘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차별금지법 찬성도 높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이 논란이 일종의 논쟁적인 지점인 정책인데 동성혼 법제화까지도 지지하는 라는 답을 한 사람이 64.1%였습니다. 아주 20대 진보적이네요. 20대 여성 안에서만요. 네, 진보적이에요. 네, 게다가 이런 질문들을 좀 넣어봤거든요. 법과 사회질서 확립을 먼저 하는 정치 세력,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먼저 하는 세력, 경제적 재분배를 먼저 하는 세력,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금지와 다양성 우선을 하는 세력,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 세력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한국인의 가장 평균적인 1순위는 법과 사회질서 확립 우선 세력입니다. 예. 그런데 20대 여성만 1등이 달랐는데요. 뭐예요? 네,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금지와 다양성 우선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네. 예, 이런 점들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다른 정치적 성향을 좀 띠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 조사에서 그리고 다음 주 또 나갈 기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 20대 여성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도 말씀드릴까요? 네. 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웹조사로 진행했고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최대 표집 오차는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법원 기자단에 관련 기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제 열렸죠? 네, 지난주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예전에도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소송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리 청취자들 잘 알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잘 알아서 아무튼 기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고등법원이 그 책임들을 기자단한테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그 판단에 대해서 좀 해달라라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자단 가입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존의 출입사 기자단에 대한 책임으로 물었거든요. 네.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제로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첫 번째 발언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관행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좀 의문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자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너희들 들어올 수 있어. 너희들은 못 들어와. 이렇게 판단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기자실 경우에 돈을 받고 임대해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출입 기자들은 돈 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예. 공공을 개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 건물을 일반 대중 그 중에서 특별한 유형인 기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이고 법원장 내규로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지적했다라고 하고요. 다음 재판에서 이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번 재판이 기자실 존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 나올 수도 있네요. 판결이. 네,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변론이 10월 15일 날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 재판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기자실에서 많이 쫓겨났거든요. 제가 쓴 기사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취재를 하러 갔는데 기자단에서 너 여기 출입 기자 안 하니까 들어오지 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쫓겨났는데
그런 그 감정이 있어서는 아닌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기자가 기자의 취재를 제한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이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가 들으러 갔는데 여기 출입 기자만, 여기 소속 기자만 들어야 돼. 이거는 또 무슨 논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관행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전반에 지금 이게 뿌리 내리고 있는데, 공무원과 언론의 결탁, 검과 언론의 결탁, 이런 게 또 기자실 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변화하겠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3번 접종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이죠? 네, 미국은 8월 13일부터 면역 취약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들어갔는데요. 네. 장기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고 있거나 항암 치료 중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백신량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강대국 부자 나라만 갔다가 막 계속 맞고 있으니까 좀 속상하기도 해요. 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한 나라 차원에서는 당연히 부스터샷은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더 많이 맞을수록 접종,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는 빨리 맞으면 또 시간 지나면 접종 효과가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맞는 선택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처럼 시야를 세계로 넓히면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국 국민에게 돌아갈 추가 접종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 백신 물량을 감소한다, 이렇게 뜻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백신 접종률은 나라별 경제력에 따라서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8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 국가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이 인구의 60% 육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빈국은 1.3%에 그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백신 불평등 속에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진, 고위험군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맞을 백신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네, WHO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인구가 많을수록 변이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빨리 같이 딱 맞고 이렇게 바로 벗어나도록 좀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델타 변이, 나 변이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이제 시사인 기사에서 나오는 비유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선진국이 앞자리에 앉아 있고 저소득 국가가 뒷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 부스터샷은 앞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자기는 출구가 가까우니까 금세 탈출할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 안 되는 소화기로 앞에 잠불 끄고 있는 건데, 하지만 뒤쪽 큰 불을 못 끄면 결국 그 비행기는 전부 다 추락한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00만 명당, 지난주입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가 미국은 13명이고요. 영국은 9명이고 이스라엘 8명입니다. 여기는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사망자가 진짜 3번 이제 맞겠다고 하고 있죠.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3번 맞겠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은 좀 떨어지는데요. 0.7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13명, 우리는 0.7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의료진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GKRMJ0AKJN2 Z25G. 이거 GK로 시작되는 어려운 아이디 청취자인데요. 이분 저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보내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이 재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 카르텔은 개혁 대상 1순위입니다 하면서 아까 기자실 관련된 소송 유심히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내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발표한다고 하죠. 자체 조사를 했고요. 네, 4개월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 1시 반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형 선고받았는데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불리죠. 이것이 허위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요. 만약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런데 입학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서류가 문제가 있어야 업무 방해가 되지 않나,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턴으로 의전원 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표창장으로,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으로 입학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이 업무 방해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관련된 내용들은 좀 내일 다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아마
그런데 입학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내일 그 입학 취소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여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커서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명백하게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마 행정소송으로 가고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될 겁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를 가지고 입학 취소까지 가겠을까요? 어찌 되는지 지켜보시죠. 6171님께서 20대인데요. 남성 여성 모두 서로 이해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혐오의 골이 깊어졌는지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747님은 여기 천안인데요. 비 많이 와요 얘기합니다. 천안 조심하세요. 6169님 비바람에 과수농가 노심초사할 겁니다.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논농사 걱정이고요. 과수농가 걱정입니다. 김은지 기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이승미 씨. 네,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산역에서 조금 못 간 곳에서 2, 3차로 막고 화물차 전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파가 늘었는데요. 4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 퇴근 정체로 안성휴게소에서 동탄 분기점까지나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판교 일대 혼잡합니다. 양재에서 한남까지도 막히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사고 처리 작업 끝났고요. 여파도 풀렸는데요. 반대 제천 방향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서 2km 구간 정체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정체고요. 일찍 분기점부터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통. 안전하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예, 정말 시간에 쫓기지만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0110님께서 집에 다 왔는데 시동을 못 끄고 있어요. 다 듣고 들어가려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 한 357명 지금 예상 대기 중입니다. 네. 안진걸 소장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37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짧게 민생 소식 하나 하면요. 네.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 조선일보가 부수 조작해서 고발했잖아요. 3월 달에.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거든요. 안 해요? 경찰이 이관이 돼서 오늘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라고 저희들한테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인이니까. 조선일보가 뭘 잘못했죠? 그때 당시 ABC협회랑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수가 유료 부수가 마치 한 60만 부밖에 안 되는데 120만 부인 것처럼 발표가 되고 그걸로 정부 광고비도 갖고 기업이나 국민들이 광고비를 받아낸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막 200만 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있었어요. 잡아야 됩니다. 언론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나 정부의 세금으로 광고비가 과도하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경이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 고발 운동도 지금 전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맥도날드 불매 운동, 항의 운동. 그렇죠. 우리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번 달려붙으면 웬만하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끈질기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벌써 제가 3번이나 항의 방문 갔다 왔습니다. 자, 맥도날드 먹고 싶습니다. 알바 책임이 아니라. 그렇죠. 알바 책임 아니고 그다음에 400개 넘는 매장에서 지금 또 다른 스티커 할인도 확인이 됐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철저히 하고 제도 개선하라. 이런 취지로 제가 계속 캠페인하고 있고요. 아무튼 알바한테 그 책임을 넘기는 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건 너무하죠. 그다음에 또 KTX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KTX 우리가 그동안 캠페인했던 것 중에 중요한 성과가 하나 생겼어요. 마일리지가 이번에 5년이 돼서 이제 소멸되거든요. 올해 말부터. 아, KTX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마일리지가 도입됐어요. 이거 소멸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막 몇천 원, 만 인사는 몇만 원인데 이거 지금 이제 연말부터 곧 다가오면 쿠폰으로 전환해서 본인 쓸 수도 있고 아무한테나 선물할 수 있는 거로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고요. SRT 그동안 3명,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만 할인해 줬는데 다자녀가 어떻게 3인 이상이냐, 2인 이상 아니냐. 그래서 SRT도 이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할인을 해 줍니다. 군인도 할인해 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KTX에서는 쿠폰을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쿠폰으로 전환해서 그 마일리지 이제 사용기한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그걸 쿠폰으로 발행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것. 그다음에 SRT는 군인하고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할인이 도입된다는 거. 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KTX가 수소로 가게 만들고 수소에서 KTX를 출발시켜라. 그러면 수백 개역으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금도 지금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가 요금이 10에서 20%가 저렴하거든요. 예. 그거 당연히 KTX도 적용해라. 그렇죠. 너무 비싸요. 네. 이건 아마 우리 청자들이 모두 공감할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녀보잖아요. 네. 부산, 대구 부산, 광주, 대구 다 10에서 20%가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SRT가. 예. 오늘 SRT가 저렴하다면 KTX도 같은 회사인데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예. 그렇다고 해서 KTX가 더 새 거냐 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같은 회사입니다. 네. 철로도 같고요. 근데 KTX는 그래도 수백 개 역이라도 가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행신역에서. 네. SRT는 16개역밖에 못 가요. 네. 그러니까 SRT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수역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죠. 고충이 네, 제약이 많네요. 예, 그래서 철도를 통합해서 요금을 20% 인하하자. 이 얘기 우리가 외쳤었는데 예, 더 외쳐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청원에 5만 명, 6만 명이 돌파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네. 다시 제가 들고 나왔고요. 수서행 KTX 이거 예, KTX가 수서에서 출발하게 하고 수소로도 가게 하자. 네. 그러면 20% 요금 인하를 목표로 하자. 5088님께서 저도요 도착했는데 주차장에서 시동 못 끄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귀가 아프시면 귀를 막았다 떴다 하면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정보. 네. 자, 언제 우리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느냐. 네. 이거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지금 저소득층들 중심으로는 적자 가구가 더 많다라는 게 이번 통계청 통계로도 나왔거든요. 상위 20%만 맞습니다. 소득이 늘고 예, 나머지는 더 많이 줄었어요. 예, 자 재난지원금이 크게 네 가지가 좀 헷갈립니다. 제가 간단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한참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 벌써 120만 명한테 2.8조가 지급됐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받을 걸 전망되거든요. 네. 나머지 80만 명을 또 본인이 이제 문자가 오는 경우는 바로 문자 링크를 타고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문자가 안 왔거나 최근에 창업한 분들은 8월 30일도 따로 신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는데 이것저것 다 궁금하다. 그냥 1899-8300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99-8300 콜센터. 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네. 소기업 그 경영이익 업종들 있잖아요. 네. 뭐 졸업식 가운 대여하는 업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진짜 피해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행업체, 숙박업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최근에 사연이 왔는데 졸업식 가운 대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학사모. 네. 그거 다 빌려주는 거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증자님들 네. 졸업식 때. 네. 그게 다 취소되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다 경영이익 업종으로 편입이 돼서 네. 곧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89-8300 잊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가상위 계층, 그다음 한부모 가족의 저소득층. 이 세 계층은 8월 24일 날 300만 명한테 10만 원씩 따로 지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다 받는 재난지원금은 88%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나 지급될 전망이잖아요. 방역 단계가 완화돼야 되니까. 다만 저소득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300만 명 10만 원이 8월 24일에 일가 지급된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금하고 저소득 지원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8% 국민지원금은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100%를 지급해야 된다 주장을 했었는데 저소득층 추가로 주고 네. 88%로 확정은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언제 지급하느냐. 방역 단계가 완화해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8월 말 9월 초에 만약에 3단계 2단계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추석 전에는 충분히 지급될 준비를 했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도 4단계다. 그러면 지급 시기가 추석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방역을 우리가 더 지킬 때니까 추석 전에는 지급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예, 그건 저희는 추석 전에는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면 카드 캐시백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번째 종류인데 이것도 방역 단계가 완화돼야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권이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도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정말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동맥경화가 걸리면 죽는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돈이 돌아야죠. 돈맥경화가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요? 돈맥경화. 그러니까 네. 사람은 동맥경화,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돈맥 경화가 제일 무서운데 하나 만들어 오셨군요. 예. 네. 근데 이것을 갑자기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하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가게도 힘들어지고 내수에도 문제가 되고 은행들도 부실해질 염려는 있어서 대출 재는 건 좋아요. 조이는 건 조이는데 한 번에 팍 조이면 모든 금융기관이 심지어 1금융권이 대출을 안 한다고 조인다고 줄인다고 하니까 2금융권까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돈 꼭 필요한 분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럼 또 4차로 대부업체나 4차로 가는데 네. 대부업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자율이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예. 그래도 많이 줄여놨어요. 20% 이내에서 네. 빌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엄청난 고금리고 네. 만약 그것도 못 빌린 분들은 사채로 가게 되는데 대책을 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린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2020년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를 지금 금융권이 1%씩 막 인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이자를 인하해 주거나 네. 이자율 인하가 정 어렵다면 지금 9월 말까지 상환 기간이 유예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네. 네. 그것을 내년 봄까지는 다시 한번 상환 기간을 유예해달라는 겁니다. 예. 이분들한테 상환 기간 유예도 안 해주고 이자율 인상 통보하고 추가로 대출도 안 해주면 망해라는 거잖아요. 죽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아는 분들이 국민들이 50%밖에 없어갖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자, 금리 인하 요구권 근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근거로 누구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내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좀 인하해 주세요. 이런 거 당연한 권리입니까? 보면 현행법에 신용도가 좋아지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라고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최근에 상인들이 임대차 그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코로나19를 근거로 임차료를 감액해달라는 청구할 수 있는 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예. 등록금도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비싸잖아요. 네. 수업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등록금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거든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지만 당연히 저희는 의무화를 주장했죠. 의무화는 아니어도 그래도 학생들이나 또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록금이나 임차료를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포함이 된 거예요. 네. 법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인데 금리 인하 요구권에는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그 민주당이든 여당 야당 후보들이 뭐 이상한 거로도 많이 논쟁을 하던데 그런 건 정말 피곤한 것 같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돈을 빌린 분들에게는 은행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자를 당분간 올리지 못하는 조치를 정부나 여당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갚을 테니 지금 영업금지 사회가 영업 제한 사회인데 어디서 돈을 내서 돈을 갚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버티려면 이자 대출 상한을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저리 대출을 해주던지요. 2095님 바로 질문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자격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요구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적 권리입니다. 승진하거나 신용도가 개선되거나 요즘에 신용도가 이제 1000점까지 포인트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재산이 늘어나거나 뭐 비정규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이러면 신용도가 유리하잖아요. 재산 상황이. 그 경우에 금리가 예를 들면 자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내고 있는데 또는 신용대출로 뭐 7, 8% 내고 있는데 금리를 1%라도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게 은행은 내가 갑자기 재산이 생기거나 승진하거나 또 이것도 월급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돈이 많을 때만 이자를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자를 깎아달라고 호소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돈이 없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인 분이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 2기업종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깎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법에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금리나 요구권의 근거로 아직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바로 이것부터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나 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경제의 지금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에 대출을 옥죄는 건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될 사람들 또는 지금 현재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상환해라. 이자를 올리겠다. 이건 가혹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더욱 은행은 지금 작년에 시중에 16개 시중의 은행들이 작년에 이자 소득만 40조가 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 올해 상반기에 벌써
작년에 벌어들인 금액에 근접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돈을 벌었네. 이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들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소득층 또는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도 작년에 10만 명이 넘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5천억 가까이 깎아주셨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는 건물주들도 동참을 해 주셨어요. 고통분담에. 네. 은행들이 제발 대출을 옥죄는 건 좋은데 신규 대출을 옥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네. 코로나19 때문에 숨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상환기간 이후에 이자율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안에서는 정부랑 협력해서 정책금리로 최소금리 같은 거로 대출을 일부 더 해달라는 겁니다. 네. 박홍근님께서 국회의원님들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안 소장님처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좀 법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근 의원이 보내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게요. 박홍근 을지로 의원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정말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은행에서도 지금 안 빌려준다니까 네.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기관인데요. 네. 콜센터가 1357입니다. 애우기도 쉽잖아요. 1357? 네. 여기 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해주는 저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채로 가지 마시고요. 대부분으로 네. 가지 마시고 먼저 여기부터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의 진짜 코로나19 때 힘든 분들은 이자를 인하해 줄 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867님께서 저는요 아파트 단지 빙빙 돌면서 듣고 있어요. 안진걸 화이팅 얘기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0798님께서 소장님께서 4시간 좀 나눠주고 싶어요. 소장님께 할 일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실지 항상 감사합니다. 또 뭘 들고 계세요? 예,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5G 지금 1600만 가입자인데 여전히 불통이 심합니다. 네. 자, 통신재벌 3사들도 지금 돈 엄청나게 버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제발 5G 가입자들 그렇게 안 터지면 환불이라도 해 주십시오. 속 터져 죽겠어. 10분의 3이라도 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요. 3년 2년인데 아직도 목통 5G, 5G. 그래요? 또 그건 뭐예요? 5G 안 터지, 5G가 안 터지는 5G에 비싸기만 네. 5G에 민원 발생. 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5G에 안 터지는 5G에 비싸기만. 그래서 5G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알겠습니다. 네. 2095님, 안 소장님, 건보료 할인 받았어요. 감사해요. 예. 그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 지역 가입자들. 네. 작년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으로 건보료가 6, 7, 8, 9, 10 5달치가 나와버립니다. 네. 그게 올해 5월에 근데 소득이 줄어든 게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구체청이 건보공단으로 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도도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건보료 비싸게 내지 마시고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득이 줄어든 코로나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네. 반드시 지역 건보공단에 가셔가지고 네. 내가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건보료 인하해 주세요 하면 인하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게 꼭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6월달 건보료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재난지원금이. 네. 이게 건보료가 인하돼야지 재난지원금 88%를 받는 국민 88%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보료 인하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해당 없고 지역 가입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생민생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좀 뛰세요. 더 뛰어야 됩니다. 네. 천천히 뛰세요. 예. 커피 소년의 행복.